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5월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힘든 달이었죠.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를 월 초에 했습니다만 그 근거에 이 격언의 증시에 기대해서 주식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 달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면서 코스피가 7%가 밀렸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S&P가 6.6% 밀렸으니까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6월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6월도 역시 예측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이 또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가가 또 많이 밀렸습니다. 다우가 1.4%, 나스닥이 1.5%가 밀려났고요. 주 초반 오늘 흐름도 상당히 6월 첫날 부담을 주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요.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카드가 잘 안 풀리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확정이 되고 있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6월도 진행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첫 단추를 또 잘 꿰야죠. 6월 시장 어떤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7월부터가 하반기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6월을 포함한 하반기 또 국내 경제 증시 전망하면서요.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얘기니까요. 교수님은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패권 경쟁이고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합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제 중국 국무원에서 중미 무역 협정에 관한 중국 입장 이걸 발표했는데 보니까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내용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전에 제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예정된 전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은 이러한 시나리오죠. 미중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융 전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저는 무력 전쟁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금융 전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무역 부분에서 봉합이 되더라도 여러 갈등들이 계속된다. 이게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거고요. 소위 이제 투키디데 쌈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흐름에서 봐야 되고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경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소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자아내게 만들고 금리 부분을 이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담스럽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6월은 미국 FOMC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달라는 기대가 있는데 6월에 금리 조정이 가능할까요? 6월에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러나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를 저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한 20년 근무하면서 시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품도 발생하고 역거품도 발생하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12월에 5년 국채 수익률이 2년보다 낮아졌고 그다음에 5월 말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2.13%, 3개월이 2.34%입니다. 2006년, 2007년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2007년 12월에 미국 경제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지금 그 비슷한 국면이 이제 서서히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미국 경제 일부 경제 아주 좋기는 좋습니다만 증가세를 보면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산업 생산 보면은 오히려 그 작년 11월, 12월보다 올 4월까지 통계를 보면 한 1.4%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혼재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표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고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은 올 4분기부터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은 가능성이 낮지만 이후로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압박과 가능성은 커져간다는 말씀이세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여러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환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는 일단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걸 보면 충분히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환율 전망은. 예, 저는 내년에 환율 전쟁이 아주 심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번에 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강화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은 GDP 대비 경상수적자가 3%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2%로 또 하향 조정했어요. 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다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미국 연방정부 총 부채가 뭐 이번 위기 전에 2007년에 GDP 대비 한 60% 됐거든요. 네. 그런데 2012년부터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더라도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위기 때는 뭐 연방 기금금리 5.25%에서 0%까지 인하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렸는데 2.5%. 뭐 내릴 여지도 커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나 기업이 디레버리징,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를 불량할 수 있는 정책이 수출이거든요. 수출을 늘려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가 약세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뭐 견제기는 합니다만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달러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은데요. 달러는 약세로 갈 걸로 예측하셨습니다. 중국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은 초반에는 이제 미국에게 백기투항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미국도 워낙 좀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요. 강경론자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은 함께 좀 싸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그걸 좀 버틸 만한 힘이 좀 있는지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요? 네, 중국 경제 상황은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저는 결국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된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세계 경제가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투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 당시 세계 그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22%인데요. 중국은 한때 48%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 쪽에서의 그 투자라는 그렇죠. 거죠. 정부 쪽에서 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네.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쌓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시적인 이제 경기 부양, 뭐 통화 더 풀고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그동안 뭐 투자나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겪고 새로운 단계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큰 진통을 한번 겪어야 된다. 지금 그런 진통이 올 하반기 내년에 남아 있고요. 또 여기다가 미국까지 좀 뭐 수출 측면에서 무역 중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네. 그것도 중국 경제를 뭐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의 장기 전망 가운데 중국이 한번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크게 산업이나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 예, 그때 사실 중국 자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몇 차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됐다. 그 시기가 뭐 내년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네.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 뭐 중국, 여기저기를 봐도 좋아지는 쪽이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로존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선거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극우 정당 중심으로 판이 짜졌고, 그리고 메이 총리가 사퇴해서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 문제도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요. 유로존과 영국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 그 일별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지표 중에 하나가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난 주말에 마이너스 202%거든요. 네. 일본 마이너스 0.094%보다 마이너스 폭이 독일이 더 깊습니다. 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은 독일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성장률이나 물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독일이 이렇게 나쁘어지는 것은 중국 다음으로 독일이 그 중국 제조업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독일이 18%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주로 내구재를 생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그런데 네.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가장 진폭이 큰 게 내구재 자동차예요.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자동차를 사죠. 경기가 나쁠 때는 자동차가 안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아마 독일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유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통화 동맹만 맺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유로의 최종 목표는 재정 동맹까지 가야 돼요. 네. 미 합중국처럼 공동 국방, 공동 추세, 조세 뭐 이런 것까지 가야지 유로가 통합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고요. 그 사이에 또 영국이 브렉시트, 사실 저는 뭐 제2 국민 투표를 하고 영국 국민들이 그걸 그 부결시키는 방향적으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럽 경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경제 증시 전망 김영익 교수님과 하고 있는데요. 뭐 좋은 게 없네요. 대외 환경을 보면요, 그렇죠? 예.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는 잘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까지도 포함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국내로 상황을 좀 돌아오면요, 국내 경기 부진한 건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 이익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익 전망도 지금 1분기 안 좋았고 이제 2, 3분기까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기업들의 이익이 좀 돌아서야 어쨌든 간에 뭐 매출을 늘리든 아니면 단가를 늘리든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경기 전망, 기업 이익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경제가 지난 그 1분기에 마이너스 0.3% 전분기 대비 미국식 연율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4%거든요. 네. 뭐 1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소위 기저효 효과라고 그러죠. 뭐 2분기는 1% 이상 연간으로는 아마 2% 초반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거시경제 측면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2% 성장해가지고 우리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는가? 기업 이익은 좀 경기에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뭐 주요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올해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도 뭐 크게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략 그 1분기 어려운 실적을 보냈고 2분기, 3분기까지 안 좋고 한 4분기쯤 이익이 좀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던데요. 예. 네. 뭐 4분기에는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아마 정부 지출 늘어나고 소비가 조금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투자가 너무 안 돼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투자도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지금 5월까지 보니까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4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로 이제 나왔고요. 게다가 이제 미중 간의 그 격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섹터도 있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 부진 그리고 미중 간의 격돌 이런 것들이 국내 제조업이나 산업재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부진한 거죠. 중국은 PMI도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고. 네, 뭐 PMI가 보니까 지난달 50 이하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전 세계 제조업의 24% 제조 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수요가 부족하니까 제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 5월까지 지난 주말에 발표된 수출을 보니까 뭐 9.4%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대중 수출은 1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6.8%였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국 수출이 높은데 대중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뭐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품목별로 보면은 최근 그 반도체 수요 통계를 네. 보면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60% 정도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제조업이 위축되다 보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있죠. 반도체가 작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21%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도체 수출도 올해 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수출이 그 감소하는 것은 다른 영향도 있지만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도 역시 그 중국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위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좀 중국에 납품하는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미국이 이제 국내 기업들을 또 압박하고 화웨이에 부품 주지 말아라 이러고 있으니까요. 정말 뭐 양쪽으로 좀 치여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에서는 지난달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측대로 동결을 했는데요. 그리고 하는 쪽 발언은 금리 인하가 지금 돌파구는 아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한은도 올해 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지난번 금요일날 금통위에서 금통위원께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왔죠.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적정 금리를 계산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준칙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얼마나 접근해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인데 물가가 그것보다 높냐 낮냐 이거로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그 실제 GDP를 추정해 보니까 잠재 GDP보다 0.8% 정도 밑에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2%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인데요. 그런데 지금 5월 거는 조만간 발표됩니다만은 4월까지 0.5% 상승에 그쳤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저는 금리를 인상했을까. 그 뒤로 지금 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고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잠재 GDP하고 실제 GDP, 그다음에 물가 목표와 실제 물가 고려하면은 제가 추정하면은 적정 금리가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기준 금리가 1.75%니까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4분기 미국 아마 상황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같이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3년 국채 수익률이 1.64%로 기준금리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과거 통계를 보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졌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쪽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기준금리가 인하한 후에 시장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려야 하는 것과 진짜 내릴지는 이제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수 의견 나온 거를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이례적으로 총재가 얘기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올린 것도 미국이 올리니까 사실은 할 수 없이 올린 경향이 있죠. 이제 이번에 또 미국이 많이 내린다면 또 내릴 여지가 좀 있겠죠.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증시 전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올 초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이 전망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올 초에는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후에 다시 좀 악화됐는데 하반기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4월에 2,250위까지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네. 예, 저는 올해 이게 고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2,200 이 정도까지는 반등하지만은 네. 지금 우리 경제 여건, 뭐 기업 수익 여건, 그다음에 외국인 뭐 순매수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고 뭐 2,250을 고점으로 예, 하락 국면이다. 저는 큰 흐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하락 국면이다.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은 주식에서 예, 특히 중국 주식에서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4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인데 하락 국면에서 계속 좀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야 뭐 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는 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셔더라도 사실은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사실 또 떨어질 여력이 그렇게 많은가 지난 이제 연말에 흔들렸던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단은 조금 경직돼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아래쪽으로도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나요? 뭐 아래쪽으로 크게 무너질 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2,000 거의 접근했는데요. 네. 뭐 2,000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뭐 1,950 정도까지는 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뭐 많은 거 증권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PER, PBR로 보면은 사실 우리 주가가 또 너무 저평가되어 네.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단도 뭐 그렇게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계속 그 지루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 시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주식을 다 버리고 또 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기관이든 개인이든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섹터별로 그래도 좀 눈에 띈다든지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뭐 다양한 ETF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업종별로 보면은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작년보다 올해 수출 비중이 늘어난 업종이 뭔가 이걸 보는데요. 지금 네. 반도체가 많이 감소했는데요. 네. 예, 늘어난 업종이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철강 얘들이 사실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출 비중이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예, 작년에 6.8%인데 올 5월까지 7.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그 기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연간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이 한 5조 7천에서 5조 8천 정도로 약간 올리는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뭐 수출이나 기업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볼 때 자동차 업종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 세계 경제 전망이나 혹은 이제 국내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6월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좀 우울한 그런 얘기들이 전망들이 많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래도 또 어쨌든 간에 경제나 주가도 보면 시간의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워낙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좀 희망 섞인 얘기나 좀 그런 걸 찾아볼 만한 단초는 없을까요, 교수님? 네. 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가 자산 가격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게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MMT라는 네. 걸 뭐 지금 많이 예. 이제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 정부가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적자 생각하지 말고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핵심 내용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임자인 것처럼 정부는 고용의 최종 책임자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미국도 저는 그거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재정이 너무 그 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유럽도 보면은 유럽 경제도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을 늘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에는 좀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교수님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들을 했습니다만은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벌써 이제 내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하반기, 내년 우리들도 소위 이제 빅픽처를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 또 그리고 경제 전망했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하고 우울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또 돌파구를 찾아서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서 전략들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